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입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예. 제가 티오를 다시 또 찍기 위해서 비디오 켰습니다. 이번에는 저 댓글 2개 주신 거 재밌는 게 있어서 그거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짧은 제 자기소개서, 제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하고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예, 제가 아직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튜브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인펜시 아직 아주 그냥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댓글도 받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역시 계속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값어치가 빵원이 아닐 수도 있는 이유 플러스 3 후속편에다가 제 짧은 얘기 잠깐 할 거고요. 우선 늘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놀라는 게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들을 하시는구나라고 저도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저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저도 자꾸 더 깨우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진짜 주시는 댓글들은 정말 값어치가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선 빨리 2개를 가보면 첫 번째 거는 그 비트코인 코딩 내 자체의 내재 가치, 내재죠 이거 내재 가치 있는 거 있을 수 있냐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그렇죠. 코딩 자체는 앱 코딩이라든지 코딩은 굉장히 밸류블하고 소중하죠. 비싸고 만들기도 어렵고 한데 그 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여기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제가 이렇게까지 써봤어요. 그게 산 물건이 쓰레기가 될 때까지 보유한다. 쓰레기가 될 때까지 갖고 내가 직접 쓰려고 지불하고 지불하는 돈이다. 그 물건에 대해서. 그러려고 지불하는 값이 내재 가치다. 내가 10만 원짜리 가방을 10만 원을 주고 사면 그 가방이 쓰레기가 돼. 아주 못 쓰게 될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고 남한테 팔지 않고 내가 가지고 무덤까지 가는 게 그게 10만 원어치 값어치를 한다고 하는 그 가방을 10만 원을 주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내 무덤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쓰레기 될 때까지. 중간에 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는 코딩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4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냥 앱이라고 봐요. 그냥 내가 혼자 개발한 앱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앱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큰 백화점이나 마트에 갔을 때 내가 몇 층 어디 주차장에 내 차를 주차해 놨는지 깜빡깜빡 할 때 있잖아요. 뭐 요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생각해낸 게 이거예요. 뭐 그래서 쇼핑하러 갔는데 물건 사서 차 찾으려고 보니까 깜빡했어. 내가 어떤 차를 대놨는지. 그래서 차에 있는 것과 GPS하고 내 폰하고 연동이 돼서 뭐 알려주는 앱이 있다든지 성공적으로 만들었다고 칠게요. 제가 그걸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에 깔아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유료 서비스로 돌려서 매출을 얻었습니다. 매출을 얻고 비용 제한 다음에 수익이 남았어요. 이 수익이 내재 가치가 되겠죠. 내재 가치를 증명하게 되는 거겠죠. 앱 코딩이 내재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이 앱을 만드느라고 내가 자체 개발한 그 코딩은 남한테 주지 않고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가도 저한테 밸류를 주고 그것만으로도 내재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제가 그 자체 개발한 앱을 제가 구글 플레이에 올리지 않고 현대자동차에 판매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주차장 앱을 매도합니다. 그럼 현차에서 딱 보고 나서 우리 소프트웨어하고 호환성이 좋다, 호환된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IT팀이 봤을 때도 이거 부가가치 효과가 있습니다. add value가 되니까 삽시다 해서 계약금을 받습니다. 1억을 받았다 칠게요. 제가 그걸 비용을 뭐 거기까지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게 뭐 7천만 원이었다. 그럼 3천만 원이 남겠죠. 3천만 원이 내재 가치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있지만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저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똑같은 돈을 받든가 그거를 창출해낸 거겠죠. 수익을 창출해내는데 쓰인 게 앱 코딩이니까 그것만을 봤을 때는 내재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현대자동차 가서 뭐 아반떼를 사는데 비트코인 하나를 지불했다. 혹은 금융부서에서 현대자동차 금융부서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쌓여서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 동안 보유를 한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17,000불 하는 게 1,700이 됐을 수도 있고 17만이 됐을 수도 있죠. 이 상태에서 현대자동차가 그거를 무덤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그 비트코인들을
무덤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밸류가 없어요. 그냥 빵원이 됩니다. 그쵸? 그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데 그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는데 전혀 줄 수 있는 밸류 헤드가 없죠. 그리고 이걸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파는 거 말고는 다른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 그 코인 앱은 코딩 들어가 있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코딩이고 뭐 대단하겠죠. 대단하신 분이 만들고 했으니까 2,100만이 걸어놓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그게 그 코딩 자체가 비트코인을 유지해 주는 데는 굉장한 값어치를 하겠지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써서 그거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겠지만 그걸 사용하는 그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게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재 가치가 없고 반대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용 가치는 있겠죠. 소비자의 그 지불 방법 확장해 주니까 현금을 내든 할부를 하든 리스를 하든 비트코인으로 내든 소비자의 편의를 봐주는 거기 때문에 실용 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코딩 그 질문 자체는 되게 좋으셨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제가 뭐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이렇고 만약에 현대자동차한테 그 비트코인 코딩이 값어치가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슨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코인 개발팀이 있고 현차 코인을 만들려고 한다 자체적으로. 근데 그때 비트코인 하나를 사가지고 이걸 공부해서 분해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현차 코인 자체 개발을 하는데 쓰임을 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비트코인을 다시는 쓸 수도 없다. 뭐 아니면은 영원히 보유하면서 그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걸 봐가지고 코딩을 이해를 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안 팔아도 된다. 즉 현차에다가 뭔가 밸류 애드를 준다 그러면 내재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건 너무 특이한 경우긴 한데 우리 같이 그냥 퍼블릭이나 우리가 쓰는 에브리데이 유저한테는 전혀 렐리번스가 없는 얘기니까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또 반대로 보면은 그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한테는 그 코딩이란 게 엄청난 내재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코멘트 주신 거는 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자금 세탁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시는데 뭐 핵심은 그 자금 세탁 빨래량이 아닐까 싶어요. 뭐 만약에 뭐 2천만 원, 뭐 적은 돈으로 만약에 자금 세탁하려고 하면은 신경 안 쓸 거고 아무도 그게 뭐 200억, 2천억이 되면은 세무서에서 들고 날 거고 일어날 거고 그냥 흐름을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생겼을 때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고 모든 게 다 기록이 되니까 단지 기록이 되지만 내 실명이 아니라 내 암호 같은 내 퍼블릭 키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IT 세계에서만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그 신분이 그 신분증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디센트럴라이즈 되니까 뭐 은행이나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서로 같이 트레이딩이 되니까 여기까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확실히 자금 세탁을 하던 하기가 뭐 돈을 뭐 이렇게 뭐 돈을 그렇죠. 그 criminal activity에 쓰건 그게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그 이더리움 그 얘기도 할 거지만 너무나 많은 다른 코인이 나왔고 이제 익스체인지라는 게 막 생겼잖아요. 예, 이제 코인베이스가 됐건 뭐 유니스왑이 됐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현찰을 돌릴 때도 필요하고 다른 코인을 살 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익스체인지라는 거는 이거는 정부가 개입을 하죠. 예,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익스체인지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딜을 하려 그러면 KYC라는 걸 당해야 되고 Know Your Client, Due Diligence죠. 실사하는 걸 당해야 되고 실사를 하다 보면은 자기의 진짜 인포메이션이 진짜 그 아이덴티티가 여기저기 흐를 수밖에 없죠. 그 신분 감추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부도 그걸 알고 이제 슬슬 재무부에서 딴지 걸고 금융감독원에서 딴지 걸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삐딱한 짓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검사 측에서 이 월렛이라고 하는 이 월렛을 이제 거래소 쓰니까 그거를 프리즈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 옛날에 뭐 범죄들 잡히면은 은행 구자 같은 거 동결하고 세금 안 내고 이러면은 은행 구자 그냥 얼려버리잖아요. 크레딧 카드 못 쓰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월렛 같은 거를 못 쓰게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내가 결국 그 앱스나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드 앱도 못 쓰고 NFT 토큰도 못 쓰고 다 하니까 점점 마켓이 커지면서 정부들이 점점 개입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이 애노니미티가 익명성이 그만큼 sacrifice가 되고 희생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금 세탁도 역시 하긴 어려워질 것 같고 스캐머 같은 거 맘먹고 사기치려고 들면은 진짜 뭐 알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아예 NFT를 하건 뭘 하건 민트 코인 하건
다 들어갈 때부터 아예 사기치려고 맘먹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찰이나 뭐 세무서에서 못 잡겠지만, 글쎄요. 작은 세탁도 뭐 생각은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자기소개서라고 썼는데, 그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시작한 지가, 10분 딱 됐네요. 오케이. 이거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그냥 한번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짓을 왜 하게 됐냐면은, 저는 처음에 제가 이걸 시작한 거는 중앙은행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막 집값 폭락하는 거에 아직 제대로 폭락도 안 했지만 코인에 투자했다 돈 잃고 집값 떨어지는 거에 돈 잃고 영끌하고 비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인들 중에서도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제가 예전에 막 잔소리처럼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살다가 지금 이제 시간 지나서 뒤늦게 좀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형, 나 그냥 적금이라도 넣어놓고 1%, 2%라도 받고 있을 걸 그랬어요. 그럼 원금은 보존했을 텐데.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걸 다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요즘 사회적 문제 많잖아요. 집값이 뭐 3, 4억 하면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사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결혼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혼인율도 낮아지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데, 이 모든 게 제가 보기엔 99.9% 중앙은행 잘못이에요. 특히 미국은행. 이거를 이 사회적 기반을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자율을 계속 0%로 놓으면서. 그러니까 집값 오르고 이러는 게 무슨 뭐 공급 문제고 이딴 건 그냥 진짜 되게 아주 작은 그 포션이고, 진짜 문제는 다 중앙은행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붐 앤 버스트, 그죠? 붐도 중앙은행이 만드는 거고, 버스트도 중앙은행이 만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을 무조건 빨리 금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금 본위제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 라는 취지를 제가 이 방송을 키기 시작한 거거든요. 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 어카운트 새로 열 때도 바이골드 28 at gmail.com이라고 열었어요. 어카운트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28이라는 게 1아운스가 28g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만든 건데, 몇 마디 하다 보니까 까다 보니까 결국은 이 화폐 까고 피아트 마니 까고, 그러다 보니까 코인도 옆에 있으니까 너도 같이 까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놀란 거는 코인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이 보시는 분이.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코인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짓거려,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제가 코인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데 비트코인은 거의 되게 많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볼 때마다 웃겨서 제가 저게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실용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그건 제가 동의를 하고, 그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사실 이런 유튜브나 방송한다는 것 자체가 시청자나 청취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 저도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악플. 그러니까 악플 해주시는 건 다 좋은데, 제가 그 악플에다가는 대답을 안 하는 게 제가 삐진 게 아니라, 그 말싸움이 될까봐 뭐라고 한두 마디 대답을 하다 보면은 말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는 거니까. 욕도 좋으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욕도 괜찮습니다. 단지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만 해주시면은, 그거를 또 제가 참조해서 방향성을 잡아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오케이, 중앙은행에 진짜 전 열받고 빡친 거,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고, 주위 사람들한테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게 제가 힘들어서 시작을 했고, 제가, 그러니까 또 그다음 많이 듣는 말이 얜 또 뭐야, 그쵸? 그다음에 듣보잡. 듣보잡이 뭔지도 몰랐어요. 찾아봐야 됐어요, 네이버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잡놈,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보잡 느낌이다. fine.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이걸 키고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는 제 백그라운드는 뭐냐면은, 저는 지금 43이고 79년생이고 98학번인데, 한국에서 그거는 국민학교 때, 그때 저 이민을 갔어요. 호주랑 뉴질랜드 쪽으로 이민을 가서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뉴질랜드에서 나오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하고, 학부에서는 법대하고 상대를 다니고, 상대에서는 어카운팅 앤 파이낸스, 회계하고 금융한 다음에
대학원 가서는 파이낸스 전공하고 그다음에 운 좋게 홍콩에 있는 크레딧 스위스라는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잡을 얻어서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픽스드 인컴 디비전에서 일을 하고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나의 길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나왔죠. 퇴직하고 나온 다음에 이제 제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에 좀 금융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업을 하고 남는 시간에 그냥 제 용돈벌이 정도로 트레이딩 그냥 하는 거죠. 퓨처스도 하고 그냥 스톡도 하고 간단하게 하는 거. 그 금융회사를 다니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제 안목이 넓어졌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러니까 거품을 봤을 때 거품이 좀 더 보이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저런 대기업에 있으면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크레딧 스위스 있다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 리서치 팀의 페이퍼를 더 읽게 되고 제 상사들 전무님들 이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더 듣게 되고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증권사잖아요. 사실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증권사인데 증권사의 네이처가 그래요. 손님들한테 다 항상 주식값은 오를 것처럼 부마켓으로 얘기하고 항상 이렇게 encourage 하고 사라고 하고 물건 사라고 하는 게 그게 사실 증권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헤지 펀드나 뭐 이런 것처럼 약간 마켓이 떨어질 수도 있다. 예? 뭐 이거는 자산이 거품이 많이 꼈다라는 그런 크리티컬 뷰를 제시를 하기보다는 항상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증권사들은. 왜냐면 저희들은 가서 손님들이 뭐 이게 뭐 삼성전자가 됐건 뭐 필리핀의 무슨 맥주 회사가 됐건 샌미겔이 됐건 가서 마켓 좋아질 거고 지금 좋으니까 빨리 주식 발행하세요. 빨리 채권 발행하세요. 빨리 M&A 하세요. 그죠? 머지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서 바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켓이 지금 암울해질 것 같다, 안 좋아질 것 같다, 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못 한단 말이에요. 자꾸 가서 들쑤셔야 일이 생기고 일을 해야 피를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마켓을 더 솔직한 뷰로 보거나 솔직한 얘기를 하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대, 30대 신세대 그리고 제가 하여튼 제가 교포라 한국말이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한국말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서 어벌벌하게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20, 30대 신세대 금융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거를 유튜브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30대 중반까지는 아직 그 리먼 사태나 이런 걸 겪어보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다 상승장만 거의 다 보셨던 분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더 불안해서 FOMO, Fear of Missing Out 해서 더 불안해서 영끌하시고 비투하셨던 분들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코인이라는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보면서 그 모바일 폰이나 이런 IT에 좀 더 민감하시고 더 많이 쓰는 세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인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막 디센트럴 탈중앙화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 빨리 그쪽으로 그런 인포메이션을 더 빨리 흡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9세대 금융이라고 그럴까요? 예전부터 막말로 이분들은 근본 이제부터 다 겪어보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반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기본 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래디셔널 파이낸스라고 하는 어떻게 몇백 년 전부터 어떻게 금융이 발전해 왔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조금 더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거죠. 그거의 값어치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코인을 들었을 때 비트코인을 들었을 때나 그 코인 월드를 봤을 때 조금 더 부정적이라 그래야 되나? 좀 더 날카롭게 보려고 하는 거는 코인을 그냥 무조건 까고 그 코인 부정론자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봤을 때 약간 그 코인이 고생해야 될 고생할 길, 고생길, 앞으로 보이는 그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금융시장하고 실물 경제를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해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저도 사회생활 20년 하고 금융 쪽으로 공부를 하고 그걸 많이 봤던 사람인데 코인이나 새로운 자산이 딱 튀어나왔을 때 얘들이 어떻게 신금융이라고 치면 이걸 구금융하고 어떻게 이게 합쳐질 거냐.
어떤 식으로 이게 접목이 돼서 어떤 밸류 애들을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 창출해내는 동안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될 거냐. 이게 먼저 고민이 되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면 수는 있는데 지금 코인 그 이더리움이나 무슨 뭐 비트코인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새로 막 생겨서 나와서 막 노력하고 막 커지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 겪어야 되는 시행착오가 훤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 얘들, 10분 또 지났네요. 20분 됐네요. 10분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이니, 그, 앞으로 고생길이 좀 보이니까, 제가 망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정말, 그 뭐 웹 3.0이 됐건, 그 정말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낸스로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 우리 막 그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에서 디파이 막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그 아이디어는 너무너무 좋은데, 야, 말이 쉽지 저걸 엑스큐트 하는데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질을 해서 돈을 잃을 거며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지금 사지 마라, 이더를 사지 마라, NFT를 사지 마라 이게 아니라 조심하자. 예. 우리 금융시장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기까지는 수백 년, 어떻게 보면 수천 년에 걸쳐서 자본시장이 발전을 하고 또 막 사기도 당해보고 붐 버스트 겪어보고 하면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다가 걸다 잃어보고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 9세대 금융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세대 금융 시스템을 그 위에다 잘 이렇게 얹어 나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시행착오를 좀 더 줄이지 않을까. 그거예요.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자꾸 봐서 비트코인 봤을 때 저거 씨발 빵원일 수 있다 가격. 내재가치 0입니다. 조심하세요. 단지 그 유틸리티 밸류는 있습니다. 그죠? 실용 가치는 있습니다. 라는 게 그 말을 제가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코인을 까는 게 아니라 구금융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신금융권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보강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더리움하고 이거 정부 앞에 뭐냐면 그 코멘트 주신 것 중에서 이게 짧게 이더리움도 다뤄주세요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엄청난 요구입니다, 사실. 제가 읽었을 때 그 굉장히 짧은 부탁이지만 이더리움 제가 많이 안 들여다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서하고 NFT하고 대충 컨셉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난 이틀 동안 좀 봤어요. 찾아봤는데 오케이. 결론은 이거예요. 누가 만약에 저한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이서를 놓고 아까 이더리움이 플랫폼이고 이서가 거기서 쓰는 코인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서를 딱 주면서 코인을 하나씩 주면서 야, 너 어디다가 올인할래? 올인해야 돼 꼭. 무조건 네 전 재산을 꼭 올인해야 돼. 지금 당장. 하면 이더리움을 할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은 지금 정부 화폐 있죠. 피아트 많이 쓰고 있는 거 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느낌이. 비트코인은 제가 그랬잖아요. 실용수단으로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이더리움은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세요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대체가 될 수 있어요. 비트코인보다 좋은 코인이나 비트코인보다 더 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제가 보기에 비트코인은 끝납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뭐가 좋냐면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제가 요거를 이더리움 그다음에 NFT랑 디파이랑 해서 요 다음에 영상을 하나 만들게요. 30분짜리를 만들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서 이게 왜 코인에서 차라리 이게 대세가 될 수 있고 이게 왜 혁신을 일으켜서 뭐 그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한 거나 아니면 뭐 암표를 없앨 수 있거나 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뭐냐면 지금만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더리움이라는 그 플랫폼에 앱이 얹어지는 거잖아요. 바탕이 큰 이더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위에 dAps라고 하는 Decentralized Apps라는 게 얹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dAps는 뭐 NFT일 수도 있고 DeFi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어요. 메타버스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얹어지면 그 예를 들어 NFT라고 그럴게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면 대체 불가능 토큰. 이거 제가 뭔지는 설명은 다음 시간에 드리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NFT라는 게 그 이서 플랫폼에 딱 얹어지면 거기서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고 매출이 창출이 되고 수익이 나서 사업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상용화가 돼요. 그렇죠? 그럼 정부 화폐라고 하는 예를 들어 US 달러라고 하는 것도 뒤에 받쳐주고 있는 내재 가치가 있는 자산이 있는 건 아니죠.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뒤에 받쳐주고 있는 소나 금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더라는 코인은 뒤에 받쳐주고 있는 자산이 없어요. 내재 가치 있는 자산이 없어요. 단지 그 위에서 놀고 있는, 그 위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그 뎁스라든지 메타가 됐든 디파이가 됐든 걔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상용화가 되고 사업화가 돼서 이더리움은 클 수 있는 그 어퍼추니티가 무궁무진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부 화폐하고 더 성질이 비슷해요. 뒤에 받쳐주고 있는 자산은 없는데 미국 정부가 GDP를 믿고 돈을 찍어내는 것처럼 이더리움도 이 위에 올라오는 뎁스를 믿고 이더를 운영을 할 수는 있어요. 물론 둘 다 문제가 많죠. 둘 다 똑같이 뒤에 받쳐주는 자산이 없으니까 제 마음에 들진 않는데 꼭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면은 이더리움이 훨씬 더 포텐셜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번에는 제가 그 이더리움하고 NFT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 구금융권하고 합쳐질 수 있는지를 되게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이디어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든 NFT든 너무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이 시행착오, 많은 분들이 돈 잃고 많은 분들이 고생해 가면서 이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맨날 선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17 밀리언 달러에 뭐 어떤 사람이 무슨 NBA 덩크샷을 NFT를 팔았는데 막 이딴 얘기 나오는데 이런 항상 끼는 거품. 진짜 좋은 거는 예술가나 막 블랙 마켓에서 트레이드 되는 암표 같은 거를 없애는 그런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NFT가 쓸데없이 끼는 거품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그 거품에 끼지 않고 거기에 껴가지고 어설프게 돈 잃고 시행착오 생기는 거에 우리가 껴서 돈 잃고 이런 것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새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신금융을 계속 위해서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구금융에서 배우실 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은행들이 부도가 나봤단 말이에요. 은행들이 쓰러져 보고 부도가 나보고 했기 때문에 얘들이 그 자본률을 중요시 여기기 위해서 뱅크 캐피탈이라는 걸 만들었고 은행들이 무너져 봤기 때문에 담보라는 걸 잡아봤고 그렇죠?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다 예전에 전당포들이 했던 건데 그거를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9세대들이. 그래서 그 배워온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걸 바탕으로 이 신금융권을 만들면서 이 좋은 것들을 싹싹 뽑아가지고 이더리움이나 NFT나 이런 데 접목을 시키면은 이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새로운 지금 웹 3.0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이나 이런 걸 많이 잘 모르지만 여태까지 제가 공부하고 일해왔던 걸 바탕으로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나아갈 방향이 뭐 지금 이 코인 마켓에 있어서 이거에 as far as coin market is concerned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나가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도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30분 안에 끝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번에 좋은 매테리얼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